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6세기 최초의 해방신학자 라스카자스를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라스카자스와 세풀베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세풀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노예 이론을 근거로 원주민은 본성적으로 열등하고 스페인의 지배는 문명화와 기독교 전파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함으로써 라스카자스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라스카자스는 그러나 원주민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고 고유한 문화와 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이른바 바야돌리드 논쟁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대륙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지적 논의를 촉발했고 이후 스페인의 식민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라스카자스가 훗날 후회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쿠마나, 오늘의 베네수엘라이죠. 쿠말라의 기독교를 평화롭게 전파할 계획을 황제에게 알리면서 인디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흑인 노예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무심결에 말한 것입니다. 라스카자스는 힘든 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인디언들의 신체적 특성을 설명해야 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강인한 체력과 비교한 것입니다. 물론 라스카자스는 그 자리에서 흑인 노예들을 인도 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힘없는 인디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힘이 센 흑인 노예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했던 것이죠. 이는 오로지 체력이 약한 인디언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라스카자스는 이후에 자신의 발언을 두고두고 후회해야 했습니다. 라스카자스의 책 인도의 역사 1875년에 이르러서 완역본으로 출판되었지만 그 인도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라스카자스 수사는 아프리카인들을 인도로 데려오게 한 장본인이다. 이때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불법적으로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차라리 흑인을 데려오는 게 낫다는 자신의 강한 주장을 참담한 심경으로 후회하였다. 이로써 아프로 아메리칸의 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라스카자스의 이 조언을 아주 잽싸게 악용한 것은 흑인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려는 이들이었습니다. 흑인을 서인도 제도로 유입할 수 있는 면허권을 따낸 사람들은 주로 제네바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금화 혹은 에스파냐 화폐를 받고 흑인 노예들을 대대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를 구매한 이주민으로서는 노예값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원주민들을 더욱 심하게 부려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디언들의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인디언들은 더 혹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은 흑인 노예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막대한 재화를 충당하려 했기 때문에 인디언 노예들은 더욱더 힘들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사들여도 좋다는 황실의 허가가 내려지자 아프리카에서는 대대적인 흑인 노예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사냥에는 아주 끔찍하고도 무례한 방법이 수없이 동원되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 사회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 부족사회죠. 이 부족사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족끼리 서로 싸우게 했고 포로를 노예로 팔아넘기게 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1517년부터 1864년까지
노예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약 1,8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불과 300만 명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그 더러운 뱃속에서 퍼진 질병으로 인해 모두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800만 명의 흑인들을 붙잡았을 때 백인들은 대개 정글에 불을 지르거나 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때 1,000만 명 혹은 2,000만 명의 흑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522년 낙심한 라스카자스는 산토도밍고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가 에스파냐 출신의 정복자들이 가하는 잔악성에 관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인도 제도의 총독, 대지주, 그리고 정복자들의 노여움과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라스카자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라스카자스의 이론적 논거에 대항할 학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하여 카를로스 아라곤이라는 에스파냐 출신의 신부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카를로스 아라곤은 라스카자스가 인디안의 권익만을 우선적으로 헤아릴 뿐 자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스카자스는 자기 조국의 경제적 이익을 망치는 매국노 내지는 자기 둥지를 더럽히는 자라고 야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토에 살고 있던 지식인들은 다행스럽게도 아라곤의 말을 믿지 않고 아라곤은 종교재판소에 의해 체포되어 신부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라스카자스는 1522년 이후 도미니크 수도원에 머물면서 오로지 학문적 노력만 경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디안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인도 제도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에스파냐인들로 하여금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인 카를 5세를 설득하여 노예 금지에 관한 증서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도 제국에 관한 새로운 법, 이것은 인디언들에게 바다 밑에서 진주를 채취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에스파냐 출신 정복자들은 더 힘센 권력자의 무력에 복종할 뿐 문서에 기록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제 카를 5세도 1545년에 이 정복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이 새로운 법의 원천적 무효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라스카자스는 인도의 역사 1527년 그리고 인도의 조언을 위한 편지 1531년 등 이런 책들을 집필하면서 교황 바울 3세를 설득하여 새로운 칙서 수블리미스 데우스라는 칙서를 1537년에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 칙서에서 교황 바울 3세는 인디언들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인디언을 노예로 삼는 행위는 불법이고 또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평화로운 복음 전파에 대해 유일한 합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교황 바울 3세는 카를 5세 황제의 강권으로 1537년에 공포한 칙서의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당시의 교황권과 세속 왕권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해방을 위한 라스카자스의 노력이 얼마나 흔들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라스카자스는 인도 제국의 황폐화와 인구 섬멸에 관한 짤막한 보고서라는 책자를 집필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라스카자스는 신대륙 개발의 역사를 끔찍한 인종학살과 착취의 역사로 규정하고
인디언들은 서양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문화를 보존해 왔으며 참으로 순수하고 무해한 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라스카자스가 정복자들의 이름이나 직책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독재자, 공포의 정치가, 약탈자, 폭군, 범죄자 등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구체적이지 결코 추상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악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추상화하는 것은 사실 악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이름 붙이기, 이것이 라스카자스의 해방신학의 한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스카자스는 모든 사건을 희생자의 시각에서 묘사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역사 기술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이자 웅변가 또 정치가였던 타키투스는 역사가 항상 승리자에 의해서 기술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대부분 승리자, 지배자에 의해서 기술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라스카자스는 인디언 역사를 정복의 희생자의 시각에서 기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시각에 의한 역사 서술의 방법, 라스카자스에 비로소 처음으로 수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스카자스가 쓴 인도 제국의 황폐화와 인구 선멸에 관한 짤막한 보고서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